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성이고요. 아직은 짝을 찾지 못해 미혼이네요. 오늘은 한 형수님과 겪게 된 저의 미묘한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작은 회사에는 사장님까지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도 작고 직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 서로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보다 4살 많은 39살 된 과장님하고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김 과장님으로 부르죠. 김 과장님하고 저하고 유독 친해지게 된 계기는 김 과장님과 제가 비슷한 취미가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휴일에도 같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선 운동이나 게임 같은 관심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 자체도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의 형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김 과장님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요. 둘이서 술을 마시다 보면 가끔 김 과장님 집에서 술을 한 잔씩 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과장님의 형수님을 집에서 종종 뵌 일이 있는데요. 김 과장님은 배가 불쑥 튀어나온 전형적인 한국 아저씨이지만 형수님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매도 끝내주시고 솔직히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을 때 김 과장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는 날은 형수님도 볼 수 있고 해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김 과장님의 형수님하고도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사이는 아니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곤 해요. 정말이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시지만 성격도 최고로 좋으신 것 같아요. 저와 김 과장님은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딱 한 가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인데요. 우리 김 과장님은 낚시를 또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다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따라서 낚시를 다녀보기는 했지만 저는 낚시에는 큰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할 나이여서 그런지 낚시의 참맛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김 과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대서 몇 번 같이 낚시를 다녀온 일이 있기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주말에 같이 밤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1박 2일로요. 같이 어울리는 게 재미는 있었지만 1박 2일로 낚시를 가는 건 좀 꺼려져서 거절하려는데 김 과장님이 자기 와이프도 같이 가는데 내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하고 둘이 1박 2일 낚시를 떠난다면 재미가 없겠지만 형수님이 같이 가면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편한 사람이요. 친해지고 싶고. 김 과장님의 형수님이 저에게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같이 가서 바람도 쏘이고 하면 더 친해지지 않을까 해서 밤낚시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혹시 아나요? 형수님이 본인 닮은 여동생이 있어서 저를 소개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기대를 품고는 밤낚시를 떠나기로 한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왔고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셋이서 차를 몰고 밤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마치 학창시절의 소풍 가는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간만에 바람을 쏘이러 나온 기분도 좋았고요. 같이 한 차를 타고 있으니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형수님의 화장품 냄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낚시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들르는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지 풍경이 기가 막히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곳에
유쾌한 김 과장님과 또 제가 좋아하는 형수님과 같이 있으니 마음이 무척이나 들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숙소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된 상황을 보니 김 과장님이 방을 한 개만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왜 방을 한 개만 잡으셨냐, 형수님도 있는데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김 과장님은 밤낚시를 나가게 되면 잠잘 일이 없으니 방을 두 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 참, 나는 밤새면서 낚시하기는 싫은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무렵 김 과장님과 저는 밤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갔죠. 형수님은 숙소에 혼자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밤낚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방파제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낚시대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바람은 쌩쌩 불고 날은 춥고 기침나면서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숙소에 먼저 돌아가서 쉬면 안 되겠냐고 했죠. 김 과장님도 제가 낚시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터라 해롱거리는 저를 보더니 먼저 돌아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월척을 잡아서 돌아가겠다면서요. 돌아가면 저랑 형수님이랑 한 방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형수님이랑 단둘이 있게 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자기 와이프하고 저를 믿는 건 좋은데 야심한 밤에 둘이 한 방에 있게 두고 본인은 낚시를 계속하고 오겠다니 우리 김 과장님도 참 낚시에 미친 사람이기는 했죠. 아무튼 저는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새벽이라도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김 과장님은 낚시 초보자는 그냥 가서 잠이나 자두라고 하더라고요. 밤낚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낚시가 그렇게 좋은 건가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추워서 저는 얼른 숙소로 돌아갔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형수님은 혼자 방에 누워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님을 두고 혼자 돌아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수님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님과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형수님하고는 대화도 잘 통하고 누나 같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둘이 한 방에 있으니 마치 애인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김 과장님하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낚시하는 것보다 100배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벽이 되었을 때쯤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불을 깔고 한숨 자려고 하는데 숙소가 워낙 후져서 난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늦가을 시점이기는 했지만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밤 기온이 엄청 낮았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문틈하고 창문 틈으로 바람도 솔솔 들어오는데 두툼하게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있어도 춥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저도 추웠는데 형수님을 슬쩍 보니 엄청 추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춥냐고 물었더니 추워서 잠이 안 온다면서 감기 걸리겠다고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님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불을 합쳐서 같이 덮자고 했고 그렇게 형수님과 저는 한 이불을 덮고 추위를 피해보려고 했죠. 저는 한 이불을 덮은 김에 용기 내서 형수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좀 견뎌보자면서요. 형수님도 거절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겨왔죠.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으니 형수님은 추위가 좀 견딜만 해졌는지 더 이상 덜덜 떨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그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몽롱한 시간들이었어요. 내 품에 내가 좋아하는 형수님이 안겨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형수님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며 살냄새며 촉감까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덜덜 떨리게 추웠지만 달콤했던 형수님과의 그 밤은 어느덧 지나가고 날이 밝아왔죠. 그날 형수님하고 저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풋풋하고 애틋한 좋은 느낌으로 형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젊은 혈기를 못 이기고 신뢰를 범했다면 김 과장님에게나 형수님에게나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낚시터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형수님과 저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형수님도 저에게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나 애인 사이 같이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저는 마치 누나 같은 편한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사람이 제 이상형인 김 과장님의 형수님이어서 더 좋은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날이 밝았고 김 과장님은 다음날 아침 9시가 다 돼서야 밤낚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나름 큰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아왔더라고요. 형수님은 둘만 남겨놓고 밤낚시를 밤을 홀딱 새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그럴 거면 낚시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결혼했냐면서 김 과장님 면박을 줬죠. 그러시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눈을 찡긋하시는데 제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형수님과 저희 둘만의 비밀을 간직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형수님의 잔소리가 한바탕 이어졌고요. 우리는 그렇게 김 과장님이 잡아온 월척으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아침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 과장님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낚시를 몇 번 더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김 과장님이 낚시를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즐겁게 수락하고 있습니다. 낚시 자체는 재미가 없지만 낚시터 숙소에서 형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너무 달콤하고 즐거우니까요. 물론 낚시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낚시터에 갈 때마다 추웠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오묘하게 좋아지곤 한답니다. 형수님도 밤낚시를 가는 밤이면 유독 예쁘게 꾸미고 나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단순한 제 착각인 걸까요? 아무튼 저는 이번 주말에도 김 과장님이 낚시하러 가자고 이야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슴 떨리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바라만 보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 인연을 그저 마음속에만 소중하게 계속 간직할 예정이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에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남편과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이혼했지만 저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남편과의 결혼과 상처로만 남게 된 이혼까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된 남편은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키도 큰 편에 얼굴도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죠. 직장, 외모, 집안 등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인 빠지는 부분이 없는 괜찮은 신랑감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1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도 시댁에서 장만해 주셔서 부족한 점 없는 괜찮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모두들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과는 연애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편이었고 모든 점이 흡족한 편이었죠. 심지어 잠자리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잠자리를 할 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요구사항만 아니면 응해주기도 했어요. 이상한 복장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거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많이들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제가 거절할 때도 있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남편이 성적 취향이 이상한 놈이었다는 걸요. 아무튼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쁜 딸아이도 낳았죠. 남들이 보기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화목해 보였고요.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남편 집도 중산층 이상은 되는 집안이어서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궁핍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 양육과 살림에만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쩌면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결혼 3년 차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온 거를 보게 되었어요.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마침 남편 휴대폰이 옆에 있는데 알림이 울리길래 눈길이 가서 보게 된 거였죠.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앱으로 온 메시지였는데요. 일부 미리 보기로 온 메시지라 내용의 일부만 살짝 보게 되었는데 좀 야릇한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이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남편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바람을 피우는 걸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정적인 내용의 그 메시지를 보고도 광고 메시지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고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하고 다닌 짓들은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얼핏 보기는 했지만 광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도 이상한 메시지 온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저에게 광고겠지 하고 넘어갔고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고는 당분간 잠잠한 평온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외출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외출을 하곤 했죠. 제가 남편의 모든 친구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 정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점심 무렵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한다기에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는 주로 뭐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포커도 조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점심때쯤 외출하는 남편을 보내고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날 밤 외출해서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잠자리를 해볼까 해서 은근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다음에 하자고는 저를 달래고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녀석이 그렇게 제가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은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힘을 있는 대로 빼고 왔으니 저와의 잠자리를 할 힘은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였죠. 아무튼 잠자리를 못하게 된 그날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저도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거리면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를 썼죠. 남편 놈은 옆에서 먼저 아주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잠을 청했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남편의 휴대폰을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잘 알고 있으니 몰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한 후 사진 갤러리도 둘러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휴대폰 사진 갤러리도 구경하고 메시지도 둘러보고 했지만 특별한 건 없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보안 폴더라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갤럭시 휴대폰을 썼는데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안 폴더라는 앱 기능이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앱 같은 건데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 보안 폴더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이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즐겨 쓰는 그 비밀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 폴더를 암호 해제하고 들여다본 순간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놈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건지. 남편의 보안 폴더 사진 갤러리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나체의 남성 여성들이 단체로 뒤엉켜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불결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휴대폰 사진 갤러리를 다시 둘러보자 그런 사진 속의 인물은 남편이 맞았어요. 남편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확인하고 우선 그날은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저는 거실에 가서 밤을 새웠죠. 뉴스나 삼류 성인 잡지에서나 봤을 법한 그룹 성행위의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를 않았어요. 그런 더럽고 불결한 인간과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에 나까지 더러운 인간이 된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불쾌감이 온몸에 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 연애 시절부터 했던 여러 변태적인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결한 기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호흡이 가빠져 올 만큼 기분이 더러웠죠. 밤을 새고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단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결론은 그날 밤 바로 내릴 수 있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명확했어요. 다만 그냥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철저히 속이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남편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침이 새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속 시원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친정에도 시댁에도 제 친구들마저도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꺼내면 제가 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인터넷을 뒤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오래 자세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라고요. 그 휴대폰의 사진과 영상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증거로 빼돌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의 그 미친 짓들을 알게 된 그날부터 남편과 말 한마디 섞는 것이 불쾌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제 심경의 변화를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제 복수를 그르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남편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불쾌했지만 통쾌한 복수를 위해 참기로 했죠. 물론 잠자리는 피했어요. 허튼 곳에서 힘을 빼고 다녔던지라 저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도 했고요. 저도 차마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 확보에 매달렸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과 영상들을 어떻게 내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을지 계속 검색해서 알아봤죠.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네에서 휴대폰을 잘 다룬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서 사례비를 제공하면서까지 그 방법들을 배웠죠. 그런 방법을 알려준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는 연습까지 철저하게 했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저는 적절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준비가 된 그날부터 피곤하다는 핑계나 아이 핑계를 대면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곤히 잠든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깊은 잠이 든 날, 저는 몰래 남편 휴대폰을 열어 그 보안 폴더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는데 마침내 성공했죠. 이제 통쾌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이었죠. 저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싹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나체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들을 몇 장 출력해서 안방 침대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남겼어요. 난 이놈이 벌인 더러운 짓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증거도 확보해 놓았으니 이혼 준비해라.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고요. 잔뜩 짐을 싸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저를 보고는 엄마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다그쳐 물어봤지만 그냥 싸웠다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만 둘러댔죠. 차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복수해야 속 시원한 복수가 될 것인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개망신을 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범법 행위가 되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변호사 상담을 한 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최대한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복수의 선을 정했어요.
그래도 분은 풀리지가 않았죠. 마지막 복수의 한 방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략적인 이혼의 이유만 전했어요. 남편이 부적절하고 더러운 행위를 저질렀고 자세한 이야기는 차마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입에 담기도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당신 아들에게 들으시라고 하고 시댁과의 연락도 끊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조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건 자체적으로 합의를 끌어냈죠. 만약 나와 내 가족, 딸아이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당신 부모님 댁과 직장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 놈은 꼴에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 후로는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복수는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 놈은 본인 부모님에게 나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을 거고요. 다시는 본인 딸도 만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도 저에게 빼앗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거의 모든 재산을 뺐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했지만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복수를 해낸 주인공들이 대부분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던데 제 기분도 비슷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복수는 해냈지만 저에게도 큰 타격이 있었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도 당분간은 깊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가끔 어쩌다가 그 사진 속 장면들이 꿈에라도 나오는 날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악몽을 꾼 날은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불쾌하죠. 그리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이렇게 제 인생도 타격을 받고 망가진 셈이죠. 하지만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허망해진 마음을 겨우겨우 달래면서 잠들지 못한 새벽에 적어내려간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상대방이 혹시나 변태 사이코가 아닌지 꼭 점검하시기 바래요. 혹시나 저처럼 정신 나간 남봉꾼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시아버지는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청소를 마치면 방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하고 연애할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고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예요. 남편하고는 3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아는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남편을 본 날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키도 여자인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작았고요. 체격도 왜소하고 솔직히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소개해 주신 분 생각을 해서 예의상 몇 번 만나보고 퇴짜를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번째 만남을 가지던 날 우연히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남편은 성격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도 잘 통했는지 같이 있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년 정도 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시아버지를 뵙고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키도 작고 왜소한데 시아버지는 정반대였거든요.
키도 훤칠하시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체격도 다부지신 게 엄청 멋있다는 생각을 보자마자 하게 되었죠. 어쩜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걸 들으시고는 놀라시는 눈치이시기는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싹싹해 보이고 예쁘다고 해주셨죠.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보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대로 편안했어요.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요. 저에게도 참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밤일이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한참 팔팔한 나이여야 하는 30대 초반인데도 남편은 시들한 편이었어요. 남편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척 연기도 하면서 넘어가고는 했는데요. 사실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단 한 번도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회사에서 일이 피곤했던 날도 많았는지 부부관계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았죠. 남편이 첫 남자라면 아예 그런 걸 몰랐겠지만 아니었거든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다들 연애하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종종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쉬운 마음에 혼자 위로하면서 달래는 날들도 꽤 많았어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늘 어딘가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있는데도 늘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어떨 때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좋은 남편이니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남편을 내조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도 둘이나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죠. 시아버지 댁은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저는 종종 인사도 드릴 겸 시아버지 댁에 방문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웠거든요. 시아버지를 보면 아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아버님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시지만 시어머니가 없이 혼자 지내시니 적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러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가곤 했죠. 가서는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집안일도 알아서 해드리고 좋아하실 만한 밑반찬도 해놓고 오는 편이죠.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아버지는 저를 참 싹싹한 딸 같다고 예뻐해 주시는 편이세요. 제가 들르는 날에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이며 아이들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기도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댁에 갔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저는 시아버지 댁에 혼자 들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랑 둘이 있게 되면서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으니 좋은 셈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늘 잘해주셨고요. 저는 시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마트에도 다녀오고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죠. 백화점에 둘이 갈 때면 얼마나 다정해 보였던지 어떤 매장 직원은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면 시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팔짱을 끼면서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참 멋지죠 라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달려들면서 스킨십을 하면 조금은 당황해 하시기도 했지만 저의 애교가 싫지는 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다니니 시아버지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다닐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시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린 게 과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살짝은 저를 대하는 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출에서는 같이 돌아다닐 때 팔짱을 낀다거나 하면 약간은 불편해 하셨고요. 제가 살갑게 농담이라도 하면 잘 받아주시지 않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뭘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더 살갑게 굴면서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던 건 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오신 세월이 길었는데 제가 자꾸 달라붙어서 스킨십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연애 감정이 생기셨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시아버지에게 더 달라붙고 애교를 부리고 했으니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던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버님 댁에서 간단히 집안일을 해놓던 중이었는데요. 같이 외출이라도 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랑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같이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왔으면 했는데 조금은 김이 새더라고요. 아버님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으면 참 좋았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아버님 댁에 간 거라서 집안 정리도 조금 하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얼른 가까운 마트에 다녀와서 며칠 먹을 반찬도 준비해 두었죠. 그렇게 얼마간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대강 마무리 지어 놓고 아버님은 뭐 하고 계신가 싶어서 가봤죠. 거실에 가보니 시아버님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곤히 잠들어 계신 듯해서 깨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잠든 모습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한 풍채에 아직도 우람한 근육질 몸매까지 시아버지는 그냥 남자로 봐도 멋진 분이었죠. 어쩜 잠든 모습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아버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쳐다보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죠.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던 걸 어느 정도 직감하신 것 같았고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때 아버님 표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고 가셨죠.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머리로는 거부하려고 했는데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부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시아버님은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분이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그 느낌은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죠. 진심으로 아버님하고 사랑을 나눈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 후로 저하고 아버님은 비밀을 간직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번은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하다고도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버님을 많이 흠모해왔다고 아버님이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아버님과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했죠. 아버님 같은 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사실 아버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로 좋다고도 했고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자로 보여서 대하기가 조금 어색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이후로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아버님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죠. 그렇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우리는 더 다정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은 다정하게 언제 집에 올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주시곤 하시는데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아버님 댁에 방문하고는 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자꾸 시아버지께 가고 싶어져서 요즘에는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시아버지도 제가 앞에 있으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제 선물이라고 야시시하게 예쁜 속옷 세트랑 스타킹 같은 걸 사두신 거 있죠? 아버님이랑 연애할 때 입기로 했어요. 사실 요즘 어렸을 때 연애하던 설레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자꾸 아버님에게 향해 있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비밀은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